방송의 주별 아침 3부 시작합니다. 3부는요. 자, 목소리 톤도 마음 씀씀이도 정말 부드러운 그런 두 분, 김경진 전 의원과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두 분과 함께 부드럽지만 센터론 함께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청취자분 6469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제발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서 경제성, 환경 영향 평가자 충분히 고려된 결과로 결정하길 바란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제 김해 신공항 백지화된 거 관련해서요. 자,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김해 신공항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어제 검증 결과 보셨겠지만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이 사실 보면은 경제성보다는 뭐 절차의 하자를 들어서 백지화시켰다 이런 하시는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지금 4년 전에 이제 확정이 됐었던 것이 한 2년 전쯤에 부산, 울산, 지금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년 전에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형태를 빌렸고 그래서 총리실에 4년 전 결정을 재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제 발표가 났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첫째는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바뀌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당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이게 문재인 정권으로 오는 요 문제가 뿐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 시절. 그래서 이건 대통령마다 4년마다 지금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 재검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현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 화합이 안 되는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앙 정치가 매번 선거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를 어느 정당이든 가리지 않고 좀 이 이슈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그 주민들의 어떤 욕망과 맞아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출렁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이 시점을 가지고 이제 어제자 언론들 대부분을 보면 현 집권층이 이제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딱히 민주당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냥 모든 정권에 해당하는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자는 영남권 주민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논의만 한다고 해서 벌써 14년째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결정으로 인해서 4년 전에 확정된 게 이제 다시 취소가 됐거든요. 번복이 됐으면. 그러면 가덕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지만 다시 어쨌든 공식적으로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한 2년은 기본적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하고 공사 시공해서 가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2년에서 15년 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 어느 정도 이 영남권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김해공항이 과다수요고 포화라 그러지만 과연 완공된 시점이 15년 후에 인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그때 가서 해외 뭐 여행 숫자라든지 뭐 국제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구 숫자가 감소하면 제가 볼 때는 전체 이용률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보면. 근데 시점을 이미 15년 동안 논의하느라고 놓쳐버렸고 이제 아무리 빨라도 또 한 12년에서 15년 후인데 그 후에 완공된들 실은 정작 필요한 시점을 이미 지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첫째는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것, 정치권이 그리고 거기에 부안이동하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정작 국가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도자와 정당, 정치권의 책임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보고 봤습니다. 예, 제가 방금 김경진 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센터론 현재 김경진 전 의원과 그다음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또 다시 처음부터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시. 이 동남권 공항이라고도 얘기하고 영남권 공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년 정도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어제 신공항 논란을 보면서 그 핀프라고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좋은 시설은 내 앞마당에 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님비라고 해서 이제 기피 시설은 내 앞에는 절대로 못 놔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히 뭐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공항이라든가 주요 역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서로 앞다투어 유치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공항을 유치하게 되면 그 반대 경쟁에 있었던 도시들이 굉장히 반발하게 되고 저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영남권에 어디다 공항을 두는 게 가장 적절하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 또 항공 수요를 어떻게 적시에 우리가 분산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지역에 줘야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은가를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세워왔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해서 늘 또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시작되는 이런 우를 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제 그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준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궁색했다고 봐요. 절차. 그러니까 경제성이 아니라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책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절차의 문제가 이것을 백지화할 만큼의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 조금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항공 수요 또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 김해 신공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적인 물리적 제약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게 무리다라고 저는 자신들이 지정한 걸 인정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와서 그걸 핑계를 들어서 또는 전 정권에서 지정한 거니까 이런 식의 돌리는 저는 이런 핑계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이걸 정치적으로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낙연 총리나 또 담당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이 공항 문제를 물어보면 정부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라고 시종일관 시치미를 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론 검증위가 발족은 했지만 내년에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걸 발표를 하고 또 어제 맞춰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뭐 물류 유통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좀 뭔가 냄새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가 정치적이지 않아도 될 의사결정을 지극히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게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영남권 뭐 TK 쪽에서 반발이 있는데 저는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밀양과 가덕도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셋이서 경쟁을 하다가 처음에는 김해는 후보지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두 쪽이 너무 밀당을 하다 보니까 경남이 지금 경남 김해공항이 차선책이 된 건데 이제 그렇게 경남으로 정해지면서 대구 쪽에서는 이제 지금 사실은 다른 제2의 대안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이거 되는 줄 알고 양보해서 차선의 선택을 했는데 이걸 뒤집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저는 일종의 항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내년 4월 7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만약에 없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또 가정을 해보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번에도 보면 국토부 쪽에서는 아무리 장관이 민주당 김현미 장관이었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 험한 말씀까지 해가면서 이걸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주무부처 안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가 없었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까지 세게 밀어붙일 동의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이긴 한데 또 찬성한다고 메시지 내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정당하고 또 상관없는 면들도 좀 분명히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 뭐랄까 지역에 있으면 자기 지역의 이익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입장이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인데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면 사실은 지자체장이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를 보고 국가 전체의 이익 조정적 관점에서 투표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행동의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게 정당의 여야를 안 가리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의 마인드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조금 이제 이번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직 가덕신항이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경남 신공항을 지금 백지화하는 이 정도인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내년에 재보궐선거 때까지 이런 희망고문만 줬다가 재보궐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살짝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것처럼 진짜 그 희망고문의 제스처를 또 쓴다면 저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덕도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립을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적인 것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시작해도 한 10년 정도 있다가 완공이 되는데 저는 지금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서 한번 핑퐁을 한다거나 그런다면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신중하게 가덕도 신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저는 조금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의 반응이요. 이제 이 언론에서는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 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반응인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것도 사실은 감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약간의 그 투톱에서의 좀 이견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직하게 논리적으로 본다면 감사감이죠. 감사감이죠. 4년 전에 냉정하게 사실은 외국계 전문기관까지 동원을 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을 사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어제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들이 4년 전에 다 고려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보면 감사감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열망을 잃고 있는 거고 그게 선거의 핵심 결정 요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과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대구니까요. 그런 민심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의 차이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그 평가 기관에서 거의 그때 그 비용이 한 20억 가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혈세인데 혈세에 또 20억 날아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산을 깎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활주로 각도라는 이런 걸 가지고 다 대안 같은 게 아마 그때 이미 다 준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절차상의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절차라는 게 결국은 그 부불경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막힌 부분에서 뚫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참고로요.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 전남 광주인데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사실은 무안공항. 무안공항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활주로에 지금 고추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공항 지었다가 고추 말리고 있는 공항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원래 국제공항이 광주공항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을 겸하고 있을 때는 호남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서부권이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안공항 탄생하기 전까지는 광주에서 정기적으로 해외 나가는 일본, 중국, 태국으로 나가는 전기편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나서 1년 만에 전기편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오로지 전세편 몇 편만 코로나 직전에 남아있다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전세권도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 주민들이 내 동네에 들어온다, 어디 최적의 입지를 찾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데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지역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만 보고 그냥 결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호남 사람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 주민들께 한번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이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엄청난 SOC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까 김 의원님 고추 말리신다고 그랬는데요. 일본에는 곰만 다니는 도로, 낚시만 하는 항구,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해서 막 주택 값만 갖고 자꾸만 비교하고 경계를 하는데 그 일본이 버블 붕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SOC 투자를 통해서 양산했던 그런 지역에 가용되지 않은 SOC 시설에 대한 반성을 저희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실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종식될 수도 있고 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 간 이동에 대해서 이제는 항공과 철도와 이제 해운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배분하는 것, 그다음 뭐가 가장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일단 국가와 우리 재정도 너무 열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곰만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 데는 돈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일자리 만드는 데 돈을 쓰는 쪽으로 이게 재정에 대한 구조 개편도 필요해서 저는 이제 SO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그다음에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대체안을 만들어줘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설득의 정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이제 좀 섣부른 결정과 뒤집는 거는 이번 경우로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광주 전남만 해도 인구가 매년엔 지금 현재 10만 이상씩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순감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대형 SOC를 해놔도 나중에는 이게 유지비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가 그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구 구조 때문에. 근데 부산, 울산, 경남도 물론 그쪽에 이제 영남권이 아직은 활발하긴 하지만 거기도 인구가 순감하고 있는 흐름은 틀림이 없어요, 보면. 전국 1위라고 좀 하던데. 부산도 지금 매년 한 5만 이상 지금 인구가 순감하고 있고요. 경남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경남도 전체적으로 순감일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덕도에 정말 크고 위대한 이게 미래를 바라보고 큰 공항을 지어놓는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15년 후에 이제 딱 지금 완공이 돼서 시작할 시점부터는 이미 인구가 확 감소가 돼가지고 이용률이나 수요가 딱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아까 김종인 위원장, 조호영 대표, 이 투톱의 어떤 의견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른 이를테면 전임 대통령, 전 대통령들의 관련해서 대국민사와 관련해서 또 이 두 사람 간의 이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죠. 뭐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현재 민주당 정권의 식상에서 이제 조금 지지를 철회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어떤 이런 국민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마음을 끌어야만 다음번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조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또 그전부터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책임도 있고 또 대구나 경북의 자기 본인의 정치적인 근거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하고 어떤 정서와 유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뭘 크게 잘못했냐 아무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지만 뭐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픔을 겪어야 될 때는 아픔을 겪어야만 또 역사의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조호영 원내대표가 좀 통 크게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센터론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지금 이 코너 라디오
직접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은하 전 대표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20대 국회 때 있었잖아요. 예. 이제 대통령을 탄핵당하는 시점에서 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사과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무진장 사과 많다. 제가 그때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 전담 대변인이라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때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그때 너무나 국민들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사과라고 인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을 다 던지는 게 사과가 아니냐, 니들 다 나가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또 그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거는 야, 지금은 어떤 사과도 먹히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사과를 안 한 건 아닌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과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또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분노해서 분노의 힘을 담보로 해서 촛불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더 분노를 하겠다는 그런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 그걸 비판했는데 너희들이 이것밖에 못해? 그것 때문에 그 사과에 대해서 야, 왜 사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런 좀 당 안에 또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하나 좀 반영해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큰 원칙하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하고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저희 원내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대국민 사과를 하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요. 그 정부가 이번 주에 그 전세 대책 방안 그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이죠? 내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뼈대를 보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공급 물량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공급 물량 우리 전문가 계시는데 공급 물량 확대가 그렇게 쉽게 쑥 되나요? 저는 이제 첫째가 그게 궁금하고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고 난 다음에 그 LH에서 공급한 주공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대체로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 이제 서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의외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공실들이 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들 왜 공실을 두냐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조금만 더 컸으면 그러니까 이제 15평, 17평 뭐 이러잖아요 보면. 2자만 넘었으면 그러니까 21평이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칠 텐데 1자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수요가 조금 좀 막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뭐 SH 뭐 여기서도 공급하는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나 있을 텐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2자가 안 넘어가죠. 그게 의원님.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되게 좀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문제가 수도권이고 특히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이게 공공주택은 20평 넘어가는 것들이 없어서 이게 쉽게 공급이 수가 안 될 거고 어제 제가 보니까 이낙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뭐 호텔 사서 하는데 그게 그런 호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쑥 나오지는 않을 터인데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서울의 집값을 잡으면서 동시에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 동시에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커져버렸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집값 문제가 조금 안정화돼 있을 때 사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는 그때 갔어야 이게 시차를 두고 갔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이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 공급이 이 문제가 생기는 이 부작용 극대화 지금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이 보완책을 낸다고 내지만 제가 볼 때는 보완책이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 아픔을 겪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뭐 이쪽 정책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저쪽 정책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걸 약을 넣는 시점이 조금 정밀하지 못했다. 시간차가 정밀하지 못했다. 이제 이게 좀 문제인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책을 내시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는 저희들이 좀 더 격려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김연아 전님께서는 지금 흘러나온 얘기, 이제 공급 물량 확대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이걸 전세로 돌리겠다. 이 방안이 이게 다가올까요, 일반 시민들한테? 저는 이제 어제 이낙연 대표가 약간 흘리신 그 대체 내용을 보면서 야, 지금 정부가 애가 끓는구나. 그러니까 정부의 전세 대책이 영끌 대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영끌 대책이다. 영혼까지 끌어서 오죽하면 호텔, 오피스텔까지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민심이 사나운 거에 대한 인지,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저는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김경진 의원이 이제 법률가신데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상당히 공감되는 원인 분석과 대안을 갖고 계신데 왜 정부는 저 정도 생각을 못할까. 예를 들면 공급이 지금 이런다고 확실히 늘어나겠느냐. 특히 전세는 특정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한테 저기 뭐 의정부나 이런 데 집을 지어주면서 들어가 살라고 했을 때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밀려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자기가 원하던 지역의 경계 밖으로 조금씩 넘어갈 뿐이지 이게 그렇게 지역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국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제 이낙연 대표가 재미있는 통계를 얘기하셨는데 뭐 서울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가구 수가 급증을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 그런데 저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전후로 지금 전세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왜 아무 문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세 우리가 대란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최근에 전세 대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대차 3법이 뭔가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역방향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지금 주사기를 뭐 이미 다 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작동하는 거를 조금 어떻게 조절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지금 그 임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집주인 중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직접 들어가 몇 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세 주던 집을 자기가 들어가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집주인이 살던 집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요즘 어떻게 되냐면 집세 줬다가 내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기 집이 분가를 해요. 내 직계 존속을 거기 가서 살게 하는 거죠. 네 명이 살던 집에서 두 명씩 각자 집주인들이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인지를 하시고 이걸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온갖 전세 집을 가지고 오시니 이게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임대 공실 아까 얘기하셨는데 공실이 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공실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는 데면 잘못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저런 이유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사람도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신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게 정말 시장에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에 좀 헛발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그런 실적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011님께서는 정치 논리로 국책사업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359님께서는 선거 이기려고 국민 분열시키는 건 그만하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8672님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하면 민주당만 좋나요? 부산 출신 국민의힘도 환영하잖아요. 김연아 전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방금 토론했던 그 김해 신공항 백지와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 주무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장관 사이에 뭔가 좀 자꾸 다른 말들 하고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피해자이시죠. 직접 겪으셨죠. 얼마나 절절하시겠어요. 그 대책에.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님은 그거에 대한 피해자는 아니시고 이제 얼마 전에 본인 사는 집값을 잘못 얘기하셨다가 지역에서 지금 많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계시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김현미 장관님은 약간 현실 감각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현장에 가기 싫으실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재임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크게 혼란을 겪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책 실패로 굉장히 문매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현장에 눈을 닫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일종의 실패가 계속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방어적인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자체는 대통령을 향한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주거 난을 겪고 있는 또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장관이 누구 편이야? 왜 이렇게 내 고통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상황이 되시다가 이제 본인이 그 전세 난민의 경험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와서 쉽게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쪽은 그래도 현장 경험형, 한쪽은 탁상 공론형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탁상 공론형과 현장을 모르시는 현장 거죠. 경험 부재형. 근데 이게 각각의 정책을 놔두고 보면 사실은 임차인 보호라고 하는 대의나 명제도 대단히 맞는 거고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제도 언젠가는 들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리고 사실은 20대 국회 때도 입법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또 얘기들 때문에 이제 입법이 안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지금 이제 강행을 했었고. 근데 다만 그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5분 발언 유명해지셨는데 그때 이제 경고했던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부작용을 그대로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맞으셨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집을 갖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이 홍수만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수급이 안정되는 몇 년 후가 되면 사실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이제 뭔가 이 주거권을 영위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국회와 또 정부의 몫이고 당연한 책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혼란은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집값 문제는 최근에 어쨌든 주택 거래 자체가 완전히 서울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서 이제 집값이 잡혔다고 보려면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어쩌면. 근데 이제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보면 첫째는 큰 틀에서 유동성. 그러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뭔가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이게 이렇게 돈이 돌 만한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이 도는 게 낫거든요, 보면.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게 돈을 많이 풀고 있다는 이런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그 본질적인 흐름을 달리할 수 있었겠느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현 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근본적인 책임을 물릴 사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피로와 분노, 특히 30대, 40대 초반들 집을 없는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분노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정치적인 공격이 있다 보니까 현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집값을 잡아야겠다. 특히 옛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제 정권을 빼앗겼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집값 문제였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그냥 핵폭탄처럼 쏟아부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부작용이 생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이상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향이나 방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가지고 너무 어떤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흐름이 이번에 어떤 전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황보선의 출발자심 현재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있는데요. 방금 YTN 라디오 앱으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는 DCCBV님께서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 0547님께서는 전세법 4년에서 2년으로 내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김연아 전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전 집값 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 이 분야를 연구를 하고 분석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집값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내할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정치적 공격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의도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은 집값 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뭐 집값 좀 오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 얼마나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값이 급등했는지 이게 내가 감당할 수준이 못 된다는 거. 특히 대출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지금 집을 오도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절절함을 모르고 자꾸만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보수 정권이 잡았느냐, 누가 잡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신체로 말하자면 약간의 종기가 나 있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뭐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은 이걸 좀 방치했다면 스스로 나을 거야. 그러고선 약간 좀 빨간 약 바르고 좀 방치했다면 지금 민주당 정권은 이걸 계속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기가 커지고 곪고 결국은 안에 썩어가지고 지금 온몸으로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종기의 문제, 분명히 양극화의 문제,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우리가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잘못 건드리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결국 잘못 들여서 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매매값은 멈췄는데 뭐 거의 버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전세값이 이걸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전세에도 거품이 끼는데요. 요즘 이제 전세를 못 구하니까 도시 외곽에 나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의 범위에 있지 않았던 주택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뒤면 또 주택이 지어지기도 할 텐데 지금 이런 일종의 패닉 바잉, 공황 구매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근데 또 정부가 대출을 지금 옥죄겠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들 분노하고 계세요. 지금 대출 없이는 집을 꼼짝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유동성 얘기를 하셨는데 유동성을 큰 흐름에서 어떻게 잡느냐라는 정부의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집 마련하겠다. 전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까지 저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전세 대책에서 좀 빠져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의외로 전세 보증금을 띄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일종의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요.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주택 유형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악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거 가입도 안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같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전세 대출을 해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야지 국민들한테 대출까지 막아놓으면서 이걸 견뎌라? 저는 이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대출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에서 가게에서 갖고 있는 그 자금, 이 경제력이 또 이런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삶 자체의 질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맞물려 있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대출을 만약에 이제 막아버리면.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서는요. 20평짜리 전세가 4억 5억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가 10년 벌어서 1억 현금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전세를 가나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은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국내만 가지고 요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서울의 집값이 요새 이제 서울의 집값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동남아, 이게 아시아 전체에서 서울 집값에 관심을 가지면서 몽골인들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보니까 서울 집값이 아직 상대적으로 싸네. 투자 가치가 있네. 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서울에 집 사러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와 집값 가격의 수준이 전 세계의 대도시들하고 다 연계돼서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참 이게 어느 정권이나 집값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느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집값이 한번 떨어져 버리면 이게 경제가 침체된다고 하는 심리가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확산이 되면 오히려 오를 때보다 더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값은 그냥 완만하게 현상 유지. 이게 제일 좋은 어떤 정책 목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잠시 좀 쉬어가야 되겠는데, 전에, 청취자 150님께서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두 분의 분석력 짱입니다. 이런 칭찬 주셨습니다. 그리고 YTN 황출세 더 신뢰하게 만든 황출세. 이게 뭐죠? 황보선의 출발세에 좀 약자 같습니다. 예. 자, 잠시, 예. 자, 그러면 오늘 저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황새출 3부 마칠 시간 되는데, 황새출은요, 방금 청취자 150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당분간 제가 좀 이것도 애용해야겠습니다. 황새출 3부 마치고요. 딱 3분 뒤에 YTN 조은지 기자와 함께하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출세,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 오늘도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지 못했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야구 축구 연속으로 보느라 퇴근이 자정 넘어 너무 늦어가지고 네. 오늘은 아쉽게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주요 그 스포츠 이벤트가 밤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필 어제는 또 두 주요 네. 경기가 밤에 있었기 때문에. 자, 네. 먼저 야구 한국 시리즈부터 좀 봐야 되겠죠? 예. 네, 정규리그 우승팀 NC가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산과 4년 만의 리턴 매치인데 네. NC 4연패로 물러났던 그때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알테어의 3점 홈런이 결정적이었고요. NC의 토종주포 나성범 선수는 네. 4타수 4안타에 결승타, 쐐기 득점까지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개투진까지 완벽한 조화를 자랑하면서 NC가 두산을 5대3으로 꺾었습니다. 네. 창단 후 한국 시리즈 첫 번째 승리고요. 정규리그 최종전 이후에 무려 17일 만에 실전 경기를 한 건데도 감각이 살아있더라고요. 네. 역대 37번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이긴 팀이 우승한 건 27번, 73%입니다. 네. 자, 근데 언론 보니까 공포의 8번 타자. 네. 이런 헤드라인이 많습니다. 네, 알테어 선수 얘기죠. KBO 리그 외국 선수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투수 원투 펀치거나 4번 거포 이런 게 대부분인데요. NC의 알테어 선수 하위 타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8번 타자라고 하면 한 방이 있는 포수들이 많이 맡아온 포지션이죠. 워낙에 체력 소모가 많으니까 타석에 나설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개념인 건데 투수 입장에서는 가볍게 가고 싶은 8번 타자에서 알테어가 맹타를 휘두르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포지션별 특성 이런 거 어제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가 많던데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공포의 8번 타자 알테어 어제 1차전에 MVP로 선정됐습니다. 8번 타자가 MVP라니. 예. 네. 자, 그러면 알테어 선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그렇죠. 회견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오게티입니다. 예. 오게티라고요? 예. 네, MVP 시상식도 공식 기자회견에 알테어 선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는 인터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KBO 사무국은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는 거는 방역수칙 위반이라서 그 시상식과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NC 구단은 알테어 선수가 평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하면 호흡 곤란이 온다, 좀 숨쉬기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경기 뒤에도 마스크 쓰고 인터뷰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좀 취재진하고 언쟁이 있었던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랬겠네요. 네, 오늘 공포의 8번인데 그렇죠. 마스크를 공포스로 하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전 분위기 이어서 바로 이어지고요. NC는 왼손 투수 부창모, 두산은 최고의 활약보인 플렉센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축구도 있었잖아요. 네. 자, 축구 대표팀 A매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관련 기사 나왔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코로나가 계속 화두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벤투호 전세기로 바뀌었는데 벤투호 때문에 혹은 덕분에 전세기가 2대 뜹니다. 어제 자정이죠. 카타르와 A매치 끝나고 주장 손흥민 선수 토트넘이 보내준 자가용 전세기 편으로 귀국합니다. 했습니다. 당장 일요일 새벽 맨시티와 빅매치 앞두고 토트넘이 주력 선수 무사 귀환을 위해 호송 작전에 나선 건데요. SNS에 활주로 조그마긴 한데 거기를 배경으로
영상으로 찍은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또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귀국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선수들도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 상태라면 오스트리아에서 22일까지, 그러니까 열흘, 확진 이후 열흘을 머물고 2차례 음성 판정 받아야 이동할 수 있는데 축구협회는 전세기를 띄워서 이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항로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빨리 행동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나저나 어제 경기는 이겼죠? 네, 벤투 감독 지휘봉 잡고 처음 졌던 게 카타르였는데요. 네. 그 악연을 어제 서력했습니다. 어허. 황희찬 선수가 킥오프 16초 만에 골을 넣으면서 A매치 최단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예. 황희주 선수가 결승골 넣으면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멕시코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도움을 하면서 특급 도우미가 됐습니다. 네. 대표팀은 A매치 통산 500승을 어제 꽉 채웠습니다. 16초 만에 넣었다고요? 근데 네. 보니까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수비수가 실수를 어이없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죠. 그게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막 달려들어서 압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도 황희조 선수가 막 달려들어서 압박을 하니까 네. 상대 카타르 수비진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보니까 이제 보통 수비수들 드리블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드리블 동작인데 그걸 실수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고야 하더니 바로 그냥 넣어버리던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출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치 관련 소식들 준비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